네, 부동산법의 배문화입니다. 자, 우리 국토계획법의 12번째 테마,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핵심 이론 부분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시험 문제가 지구단위 계획이나 이런 개발행위 허가제, 그리고 다음 파트인 개발밀도관리구역 같은 것들, 시험 문제에서 많이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12번째 테마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내용 자체를. 자, 일단 개발행위 허가 대상을 봐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 토지에서는 이 5가지의 개발행위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전 심사제도, 이게 개발행위 허가제도입니다. 특별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문수한테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이런 5가지 개발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재하고 절토나 성토, 정지 같은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축물의 건축, 물건 적재,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5가지 개발 행위를 국토계획법에서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이런 5가지 개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고 이런 5가지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허가 대상을 보시면 허가권자는 특별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가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이런 특광시군수한테 허가 신청을 해야 되고요. 자, 다음에 개발행위가 우리 금방 봤던 5가지 개발행위입니다. 자, 조심할 게 뭐냐면 시험 문제에서 이거 많이 다루는 부분인데, 자, 도시계획사업, 자, 도시군계획사업 줄여서 도시계획사업은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도시계획 시설사업인 도로나 공원 만드는 사업, 앞으로 배우게 될 도시개발사업, 신도시, 또 정비사업 같은 재건축, 재개발사업, 자, 이런 3가지 사업을 할 때는 별도의 공익사업이고 별도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시설 사업하는 사람들이 건물을 건축할 때, 도시개발 사업하는 사람들이 토지 형질 변경 이런 거 할 때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 도시계획 사업 3가지 형태로 개발행위 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이거 일단 허가를 안 받는 걸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이 아닌 일반적인 개발행위일 때는 특광시군수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5가지 개발행위를 쭉 보고 작년도 여기가 이 농림지역에서는 물건을 쌓더라도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다. 여기 시험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확인하실 때, 자, 일단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입니다. 자, 우리 건축물 그러면 이게 이제 건축법에서 건축물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일반적인 건축물을 건축,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같은 거 이런 것들 모두 다 건축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자, 공작물,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이 비닐하우스 같은 공작물, 비닐하우스라든가 철탑 같은 공작물들도 설치할 때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는 허가 대상이 된다. 자, 두 번째,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재하는 행위. 자, 물건이라는 게 목재, 석재 뭐 이런 것들입니다. 목재나 석재, 뭐 나무, 드럼통 같은 것들인데, 자, 물건을 어떤 땅에서 적재할 때 허가를 받는 것인가?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건축물 울타리 안쪽이 아닌 울타리 바깥에다가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재하는 행위는 허가받아야 되는데 농림지역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자, 지금 물건의 적재는 자, 용도지역상 허가를 받아야 되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녹지지역 같은 시골, 관리지역 같은 도심 외곽 쪽 시골이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만 물건을 적재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농림지역에서는 농림지역이면 이게 농사짓는 땅이나 뭐 임야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농사짓는 행위로 물건을 쌓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허가 대상에서 봐주기 위해서 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재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농림지역은 대규모로 농사를 짓거나 뭐 임업 같은 거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허가 대상에서 이런 것들은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시험 문제입니다. 34회 때. 자, 그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자, 물건 적재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절토, 성토, 땅을 깎아내는 거 절토, 움푹 들어간 곳을 메꾸는 성토, 정지는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거죠. 울퉁불퉁한 땅을. 자, 도로 포장 같은 거, 공유수면 바다나 강을 매립하는 것들 모두 다 형질 변경입니다. 자, 이것도 다 아셔야 됩니다. 자,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수면 매립이 모두 형질 변경이고, 이런 형질 변경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이때도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농림지역에서 물건을 적재하는 것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 경작을 위한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같은 것들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농사 관련된 행위들은 허가 대상에서 빼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나라는 농업, 뭐 임업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완화 규정을 둬서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이런 성격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가지를 잘 좀 보셔야 되겠고요. 자, 시험 문제 출제가 됐던 것들입니다.
자, 계속 허가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흙모래, 자갈바위 같은 토석의 채취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5번이 중요한데 토지의 분할입니다. 분할. 자, 분할에서는 요거 2번하고 3번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이 분할이 안 좋은 형태의 분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안 좋은 형태의 분할할 때는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요 1번 같은 경우도 녹지관리, 농림, 자연 같은 땅에서 관계법에 따라서 인허가를 받지 않고 했으니, 자, 다른 관계법에 따라서 인허가를 받지 않았으니까 국토기획법으로 넘어와서 허가를 받으라는 뜻인데 참고로 보시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건축법 57조에 보면 분할 제한 면적이 있어서 이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것은 너무 작은 면적으로 분할하기 때문에 허가 심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자, 이걸 반대로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이면 허가를 안 받습니다. 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면 너무 작은 면적으로 토지가 분할되기 때문에 이거 안 좋은 거예요. 허가 심사를 받아야 된다. 허가 대상이 되는 거고,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이면 허가 대상에서 제외. 또 관련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가 5m 이하 분할, 토지 한쪽 너비가 5m 이하로 분할되는 거는 이렇게 좁고 긴 모양 토지가 나오기 때문에 안 좋은 토지니까 이런 것들도 허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요 지금 분할 제한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 150, 녹지지역이 200. 자, 요게 건축법에 써 있는 분할 제한 면적입니다. 자, 건축법 57조 1항 보면 분할 제한 면적이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은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이라는 일종의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 면적보다 미만으로 분할될 때는 허가 대상이 된다. 자, 여기 위에, 자, 지금 요 80, 50이니까 전체가 130짜리 토지입니다. 자, 여기 주거지역에서 130정도 토지가 있는데, 자, 이 땅 주인이 토지를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왼쪽은 80이고, 오른쪽은 5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주거지역이 기준이 60인데, 둘 다 60 이상, 요 밑에 있는 그림처럼, 65, 65, 똑같이 130인데 이건 토지를 공평하게 이렇게 잘 분할을 해가지고 면적을 잘 재서 공평하게 이렇게 양쪽을 65, 65 이렇게 분할하면 60제곱미터보다 이상으로 분할되기 때문에 둘 다 60보다 큰 숫자, 이렇게 60 이상으로 분할되면 허가를 안 받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130이라도 80, 50 이렇게 분할하면 여기 80은 60 이상인데 여기가 50입니다. 50. 50은 60보다 미만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들어가는 토지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안 좋은 토지이기 때문에 여기 허가 심사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는 허가를 받는 경우다. 이렇게 이거 잘 보시고, 노란색 65, 65 그러면 분할 제한 면적 이상 이 두 부분 다 60 이상으로 분할이 됐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130 똑같은 숫자라고 하더라도. 자, 옆에 있는 그림은, 자, 이게 세로 길이가 8m, 가로 길이가 50m짜리 한 필지 토지인데 이걸 이렇게 분할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분할하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분할하면 여기에 토지가 두 필지로 분할되고 4m 곱하기 50이 됩니다. 그럼 이게 토지 한쪽 너비가 5m 이하가 나옵니다. 3m밖에 안 되기 때문에 8m를 반으로 쪼개서 4, 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할해서 두 필지를 만드는 것도 안 좋은 형태의 분할입니다. 왜? 토지 한쪽 너비가 5m 이하로 분할됐죠? 이 그림에서. 네, 이게 8m가 이렇게 분할됐기 때문에 이 두 필지가 여기가 4m밖에 안 되므로 이 4m가 5m 이하로 분할됐으므로 이것도 안 좋은 토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케이스가 허가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나서 허가를 받는 대상을 한번 보시 바랍니다. 이 분할 같은 경우. 자, 건축법 57조 분할 제면적 미만이면 이게 안 좋은 토지가 나오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 거다. 근데 분할 제면 이상이면 허가를 안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너비가 5m 이하의 분할, 관계법에 따라서 인허가를 안 받고 너비가 5m 이하로 분할되는 것도 이것도 안 좋은 형태의 분할입니다. 그래서 이 분할은 1번, 2번, 3번이 다 안 좋은 형태의 분할이니까 허가심사를 받으러 오라는 겁니다. 만약에 불허가 되면 이런 분할을 못하게 돼 있죠. 자, 이것도 있고 토석 채취,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절도 성토, 정지 포장, 녹지 관리 자연에서만 물건을 일결에서 정지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적재, 건축물의 건축과 이 공작물의 설치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 원칙인데 이게 농림지역에서 물건을 적재하는 것은 허가를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절토성토, 정지포장, 공수의 매립이 경작을 위한 목적일 때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이렇게 노란색이 허가를 안 받는 것이고 파란색은 허가를 받는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들. 이렇게 제가 파란색으로 다시 표시했습니다. 토석 채취는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분할 제면적 미만, 너비가 5m 이하로 분할되는 것은 안 좋은 형태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변경허가,
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변경허가를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자, 개발의 허가를 받고 나서 변경하는 경우도 변경허가인데 다음에 경미한 사항은 변경허가를 안 받는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노란색 별이 나오면 허가를 안 받는 것으로 좀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단축하고 사업의 부지 면적이나 건축물의 연면적을 5% 이내에서 축소. 포인트는 뭐냐면 기간의 단축 줄어드는 거, 기간, 사업기간. 또 부지 면적이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5% 이내로 확대되는 게 아니라 이 축소하는 변경만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변경을 안 받고 이런 내용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의 단축 같은 변경, 부지 면적, 건축물의 연면적을 5% 이내로 축소하는 변경일 때는 변경허가를 안 받습니다. 자, 이거 23회 때, 22회 때 이거를 기간 연장 이런 식으로 바꾸면 틀립니다. 23회 때도 5% 이내에서 이 사업 부지 면적을 뭐 축소의 반대 형태로 뭐 증가 이렇게 하면 이건 경미한 변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간의 단축 5% 이내에서 축소하는 변경만 경미한 변경으로 변경을 안 받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허가 안 받는 예외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제 개발의 허가 대상을 보면서 허가를 안 받는 걸 좀 봤어요. 뭐 대표적으로 농림지역에서 물건을 뭐 1개월 이상 적재하는 거, 경작을 위한 형도일 변경을 허가를 안 받는데 추가로 여기서도 허가 안 받는 대상이 1번, 2번, 3번에 더 있습니다. 특히 3번 같은 경우는 몇 가지를 더 언급을 할 건데, 자, 지금 이 부분은 허가를 안 받는 것을 지금 계속 추가로 보자는 겁니다. 자, 지금 재해 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다. 자, 개발행위가 재해가 생겨서 재해를 복구하기 위한 뭐 토석 채취, 재해를 복구하기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이런 경우는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죠. 급한 거니까. 대신 행위 후 1개월 안에 허가권자한테 해당 내용을 신고는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허가를 안 받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자, 우리 건축법상 신고 대상 건축물의 증계 재축이 자, 건축법상 신고 대상을 찾아보면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입니다. 이게 85를 말하는 겁니다. 자, 건축법상 신고 대상의 건축물이 이게 85제곱미터 이내로 증계 재축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은 소규모로 보시면 돼요. 증축이나 개축이나 재축 같은 게 85제곱미터 이내면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원칙은 건축물의 건축이 허가 대상입니다. 건축물의 신축이든 증축이든 개축이든 재축이든 건축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건축법상 신고 대상 건축물의 증계 재축, 건축법상 신고 대상 증계 재축이 이게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 이내를 말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85제곱미터 이내에서 증축을 하고 개축 같은 거 할 때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이거 참고로 보시고 그 밖에 다음에 경미한 행위가 있어요. 자, 다음에 경미한 행위가 공익적인 행위, 자, 금방 봤던 재해 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같은 거, 자, 농림어업 같은 농사 관련된 개발행위, 소규모 개발행위입니다. 이런 것들이 추가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린 게 이런 것 중에 공익, 재해 복구, 농림어업, 소규모 개발행위면 허가 없이 가능한 이런 경미한 개발행위로 추가로 언급이 됩니다. 자, 여기도 뭐 재해 복구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재해 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건축법상 신고대상 증계재축 85제곱미터 이내로 소규모로 하는 거, 그 밖에 다음에 경미한 행위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이제 언급을 할 겁니다. 공익, 재해복구, 농림호업, 소규모, 요거를 이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요 네 가지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뭐냐면 그 1번 같은 경우는 건물의 건축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건축법상 건축허가, 건축법상 건축신고,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허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 네 가지가 모두 아닌 것. 그게 바로 뭐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을 하는 협의 대상, 건축 협의 대상 건축물이니까 이게 행정관청이 짓는 건축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같은 행정청이 건축하는 그런 협의, 건축법상 협의하고 짓는 건축물은 국토계획법도 일반 민간 건물, 요 위에 있는 거는 민간 건물이고 요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요거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해준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 건축법상 건축허가, 건축법상 건축신고,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이걸 이제 건축법에 가서 볼 건데 이런 네 가지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럼 이게 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이 건축하는 건축 협의로 짓는 건축물, 이게 관공서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국토계획법에서도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공작물의 설치, 허가 없이 가능한 공작물이 있는데 이거는 도시적 같은 땅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3제곱미터 이하,
면적이 공작물의 땅을 차지하는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 자, 무게에 걸리든 부피에 걸리든 면적에 걸리든 요 세 개의 단위 중에 하나만 걸리면 소규모 공작물이니까 허가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예전에 무게가 45톤인 공작물 그러면 50톤 이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허가 안 받는 공작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녹지관리 농림지역에서 자,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자, 이거 주 포인트가 뭐냐면 공작물 중에 대표적인 게 비닐하우스인데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농사나 임업 관련된 어업 관련된 비닐하우스는 농사 짓는데 필요한 비닐하우스니까 허가 대상에서 제외를 해줍니다. 다만 자, 어업용 비닐하우스가 육상 어류양식장을 육상에다가 이 비닐하우스 중에서 육상 어류양식장용 비닐하우스는 이거는 시설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허가를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허가 안 받는 비닐하우스에서 제외돼서 이건 별도로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3제곱미터 이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 이 세 개의 단위 중에 하나만 걸리면 소규모 공작물로 보고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고, 자,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를 안 받는다. 이거는 농사 짓는데 필요한 비닐하우스니까. 그래서 요게 요런 거 보시면 돼요. 아까 농사 짓는데 관련된 비닐하우스 같은 것들. 소규모 개발행인 공작물의 무게가 50톤 이하 이렇게 내면 이런 쪽에 걸리기 때문에 허가 안 받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은 자, 이게 소규모구나. 이런 것들. 이쪽 문장은 농사 짓는데 필요한 비닐하우스니까 허가 안 받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 이게 어업용 비닐하우스 허가 안 받지만 육상 어류양식장용 비닐하우스는 허가 안 받는 거 항목에서 제외해서 허가를 받게 됩니다. 자, 토지 형질 변경도 50cm나 자, 우리 형질 변경은 대표적인 게 절토나 성토, 정지인데 이 절토 땅을 이렇게 파는 거, 성토는 흙을 이렇게 쌓는 겁니다. 절토나 성토하는 높이나 깊이가 50cm 이내입니다. 이렇게 50cm 이내라는 얘기는 이 땅을 파는 깊이, 흙을 쌓은 높이가 50cm 이내로 소규모로 절토, 성토하기 때문에 허가 대상에서 제외. 그 다음에 여기 디귿번 먼저 볼까요?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을 위해서 시행하는 형질 변경, 여기 공익이란 말이 명시로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공익적인 건 허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니은번은 이중으로 형질 변경을 하기 때문에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자,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란 얘기는 이미 형질 변경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조성이 이미 끝난, 이미 형질 변경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는 형질 변경이기 때문에 허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이건 두 번째 형질 변경이므로 허가 대상에서 제외. 자,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자, 50cm 이내의 절토, 성토.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가로 하는 형질 변경. 다만 추가로 하는 형질 변경에는 절토나 성토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정지라든가 포장을 말하는 겁니다. 자, 조성이 이미 완료된 대지가 나오면 두 번째로 그 다음 형질 변경을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서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형질 변경을 추가로 할 때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자,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적으로 하는 형질 변경도 허가 대상에서 제외. 자, 그러면 토지 분할도 자, 허가 없이 가능한 분할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사도 개설허가 개인의 땅에다가 도로를 만드는 그런 허가를 받고, 자, 사도를 만드는 것, 공공용지로 하기 위한 분할, 자, 행정재산 중 용도가 폐지되는 토지의 그 다음에 일반 재산을 매각 교환. 자, 우리 행정재산이나 일반 재산은 둘 다 이게 국유재산입니다. 자, 국유재산이 행정재산이 용도가 폐지가 되면서 분할되고, 자, 일반 재산을 매각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거는 국가가 토지를 분할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공익적인 그런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개설허가 이거 공익적인 거고, 공공용지를 하기 위한 분할, 행정재산이 용도가 폐지가 되면서 분할되는 거, 자, 도시계획설로 지용되면 고시가 되어서 분할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공익성을 띠기 때문에 허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미음번은 자, 아까 분할제 면적 미만이 허가 대상이니까 분할제 면적 이상이면 허가를 안 받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미음번, 우리 앞에서 분할제 면적 미만이 허가 대상이니까 분할제 면적 이상으로 분할될 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공익적인 그런 분할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개설, 공공용지, 행정재산 용도가 폐지가 되면서 분할될 때 도시계획설로 들어간 땅이 도시계획설을 만들기 위해서 지용되는 고시가 나오고 분할되는 것. 그 다음에 분할제 면적 이상의 분할은
허가받는 원칙에 반대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고 토속 재치도 이런 사이즈가 있는데 이게 다 소규모로 보시면 됩니다.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 허가를 안 받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봤어요. 공익적 일행이 재해복구, 농림어업을 위한 그런 개발행위들, 소규모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 재해복구 같은 경우 재해복구면 이렇게 재해복구하기 위한 개발행위니까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요거는 1개월 안에 신고는 해야 됩니다. 자, 건축법상 신고 대상에 개축, 증축, 재축은 이게 85제곱미터 이내라는 뜻이 숨어 있어서 85제곱미터 이내에서 증개 재축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 밖에 다음에 경미한 행위들, 여기 해당되는 것들. 자, 이렇게 국가나 지자체가 협의하고 짓는 건축물들, 일종의 공익적인 건물이고요. 자, 무게가 50톤 이하의 공작물은 소규모 공작물 같은 거 대표적으로 농림호업용 비닐하우스는 농사 짓는 비닐하우스니까 허가를 안 받는 것이죠. 자, 50cm 이내로 절토성토,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적으로 하는 형질 변경,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서 추가로 하는 형질 변경은 두 번째 하는 거기 때문에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개설허가 공공용지, 행정재산, 도시계획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단어를 보면서 허가를 안 받는 것이라는 걸 한번 조금 이해를 하시고 이걸 생으로는 절대 못 외웁니다.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이게 무슨 단어의 뜻인지를 알고 흐름을 잘 보면서 허가 안 받는 것이다. 허가 받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내용이 길지만 이렇게 한번 쭉 읽으시면서 관련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행위 허가 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내면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를 결정해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허가 절차. 앞에 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를 판단하는 파트고 지금은 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허가 대상이 되어서. 그러면 허가 신청을 하면 15일 안에 자, 허가할 때 내부적으로 관청 내부적으로 협의하거나 심의하는 기간이 있으면 이걸 제외합니다. 실질적으로 15일이 더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일 안, 일단 기본적으로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고 허가의 내용이나 이 불허가 사유를 서면이나 국토이용 정보체계라는 일종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문서 형태로도 15일 안에 허가나 이 불허가 사유 같은 것들을 서면이나 국토이용 정보체계로 알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허가 신청을 내면 15일 이내 허가 불허가를 결정해서 허가하면 허가의 내용, 허가증 같은 거겠죠. 불허가면 불허가 사유를 적어서 그것을 서면이나 이 종이 서면이나 국토이용 정보체계라는 인터넷 전자문서 같은 걸 통해서 알려야 됩니다. 다만 조심할 거는 15일을 계산할 때 허가권자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기간이 있거나 다른 관청들하고 허가권자가 내부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이런 기간이 있을 때는 이걸 제외하고 15일을 계산해서 허가 불허가를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서면이나 국토이용 정보체계로 알려줘야 됩니다. 자, 일단 15일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허가 신청을 하면 15일 안에 허가 통지가 올 수도 있고 불허가 통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허가를 할 때 이게 조건부 허가라는 게 가능합니다. 조건부 허가. 이따가 뭐 개발행위 끝난 다음에 뭐 경관이나 조경을 해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또 조건이행이 못 미뤄서 일정한 조건이 맞으면 이행보증금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조건부 허가하고 이행보증금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공사에 들어가서 자, 공사가 끝나면 준공검사라는 걸 받고 이 준공검사를 받고 나서 문제가 없을 때 이행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허가 불허가 이렇게 15일 안에 통지가 가는 거죠. 이 통지의 방법은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국토이용 정보체계라는 전자문서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발행위가 마무리가 되면 이 준공검사를 받는 대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뒤에 가서 볼 겁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거는 5개인데 준공검사를 받는 거는 3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자, 일단 미리 알아두십시오. 자, 조건부 허가를 보겠습니다.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자 의견을 들어서 기반서를 설치해라 이렇게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 해가지고 이런 파란색 부분으로 우리 줄여서 조경 등의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는데 어떤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개발행위 하면서 기반서를 좀 만드시오 이런 식으로 개발행위 하면서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세우시오 이렇게 개발행위 하면서 공사 끝난 다음에 경관이라든가 조경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자, 이 조건부 허가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자, 허가 신청자는 이런 조건계획서를 첨부해서 이 관청이 이런 조건을 요구하면 조건계획서를 첨부해서
허가 신청을 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예상 문제를 하나 좀 뽑아보시면 추가로 이렇게 적으십시오. 우리 교재에다가.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서울의 명동같이 이미 개발 다 끝난 지역이기 때문에 추가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니까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서, 조건 같은 거 붙이고 이런 조건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 같은 걸 조건을 붙여서 조건계획서를 내고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거 좀 따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조건이 붙어서 이 조건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개발밀도관리구역 뒤에 가서 배울 건데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므로 이 조건 중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조건을 붙이고 조건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 안 됩니다.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므로 기반시설 조건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 좀 참고로 보시고 자,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같은 걸 줄여서 조경 등의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조경 등의 조건을 담보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법정된 예치 사유가 맞으면 이행보증금, 이행강제금이 아닙니다. 이행보증금입니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임대차 보증금도 임차인이 어떤 계약 위반 사항이 있으면 그 보증금을 통해서 임대인의 어떤 손실 같은 거를 보상을 손해를 배상받는 거니까 자, 그런 거랑 유사하게 임대차 보증금과 유사하게 자, 여기서도 조건 같은 걸 이행한다고 하지만 조건 이행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법정에 대한 예치 사유가 맞으면 허가권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이 개발행위자가 국가기관이라든가 지자체라든가 공공기관, 공공단체,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행정청들이 개발행위할 때는 이 조건부 허가하더라도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시험 문제에서 또 최근에도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이행보증금, 조건 등을 위해서 조건 등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법정된 예치 사유가 맞으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개발행위자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면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자, 이행보증금을 얼마큼 냈냐면 총 공사비 20% 이내로 하고 자, 구체적인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조례로 정하는데 자, 총 공사비의 20% 이내를 30% 이내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이행보증금은 총 공사비가 100억이면 100억이 20% 이내이기 때문에 20억 정도 이내에서 이행보증금이 계산이 되는 거죠. 산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조례로 정한다. 자,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인데 자, 별도의 어떤 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서 이행보증금을 가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행보증금은 준공검사를 받은 때 즉시 반환해야 된다. 자, 개발행위 끝나고 준공검사까지 받고 나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이행보증금은 다시 원 개발행위자한테 반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총공사비 20% 이내로 이행보증금이 계산된다. 참고로 이 총공사비에 산 같은 데서는 이런 복급이란 개념이 있는데 이런 걸 포함해서 공사비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총공사비 100억의 20% 이내로 이행보증금을 정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이때 총공사비에 산이라면 복구비 같은 것들을 포함한 총공사비로 계산해서 20% 정도 이내로 이행보증금을 정하는 겁니다. 자,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는 게 원칙인데 또 어떤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서 이행보증금을 대신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의견 정치. 자, 개발행위가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는데 주변에 도시계획 사업하는 시행자가 있으면 앞에서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하는 사람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고 미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행위를 허가를 내줄 때 주변에서 이렇게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가 있으면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한테 의견을 들어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조경 등의 조건보호가 이행보증금, 그다음에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 주변에 도시계획 사업하는 시행자가 먼저 있으면 이 도시계획 사업에 방해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 개발행위가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권자가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한테 물어봤더니 도시계획 사업을 먼저 하고 있는데 이 개발행위가 방해가 되면 허가를 안 내줘라, 내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허가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조금 우리 어려운 건데 여기가 자꾸 시험 문제 최근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연속으로 최근에 2번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앞에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5가지인데 자, 그 중에서 일부 행위는
허가를 할 때 여기 1, 2, 3번 대표적으로 3번 보세요. 자, 토석재시인데 부피가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많은 양, 이게 많은 양이라는 뜻입니다. 자, 부피가 3만 세제곱미터, 이거 세제곱미터인데 제곱으로 잘못됐네요. 자, 수정을 했습니다. 3만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자, 부피가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재치는 토석재치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개발행위 허가할 때 여러 가지 환경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요런 1번이나 2번이나 3번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허가를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자, 심의를 안 거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토석재치가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 같은 계획이 따로 나와 있거나 성장관리 계획 또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둘 다 난개발을 방지하는 계획,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산림사업이나 사방사업, 모래피해를 막는 사업이죠. 자, 이런 것들이 그 관련된 단어가 붙으면 부피가 3만 세제곱미터 이상 토석 채취하더라도 심의를 또 안 거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게 계속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요거 작년도에 이게 34회 때 요 사방사업하고 산림사업 요거를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자, 사방사업이나 산림사업에 따른 개발행위일 때는 심의를 안 거친다 이렇게.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그런 형태라면 뭐 심의 같은 걸 안 받고도 허가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이나 성장관리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을 때는 이미 이렇게 행정관청이 만드는 난개발 방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심의 안 거치고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걸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 이 개발행위 허가 절차, 우리 앞에서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를 결정해서 통지하는 거죠. 그런 거 조경 등의 조건보호가, 이행보증금, 그리고 좀 전에 봤던 도시계획 사업시행자한테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일부 행위는 허가를 하려면 미리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를 안 거치는 경우도 있다. 여기가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쭉 정리를 하는 거고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자, 개발행위 허가 기준. 자, 이 부분은 5가지 기준에 모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허가 신청한 내용이 자, 이렇게 5가지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지만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다. 자, 그럼 보면 자, 이 토지 형질 변경, 아까 우리 저기 절토나 성토, 정지, 포장 같은 형질 변경할 때는 일정한 면적에 맞아야 됩니다. 이 면적이 너무 지나치게 크면 허가가 안 나옵니다. 자, 형질 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은 어떤 면적 기준에 맞아야 된다. 이게 이제 소규모, 일정 규모 미만일 때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2번, 3번을 먼저 볼까요? 자, 도시관리계획 같은 게 우리 기준에 나와 있겠죠. 개발행위 허가할 때 기준의 도시관리계획 내용, 또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난개발을 방지하려고 만드는 계획인데, 자, 이런 행정계획이 나와 있으면 거기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허가를 내주겠죠. 그리고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의견 청취할 때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한테 의견을 들어서 허가를 내주는데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가 이 사업에 방해된다. 개발행위가 사업에 방해되면 이게 불허가 나갑니다. 의견이 그렇게 들어왔을 때 그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자, 도시관리계획 내용하고 잘 맞아야 되고 성장관리계획 같은 계획에 맞아야 되고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이 개발행위가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과 잘 조화를 이뤄야 되고 또 개발행위를 하면서 기반시설의 설치나 필요한 용지 같은 것들의 확보 계획이 적정해야 된다. 기반시설 설치 같은 계획이 적정하지 못하면 기반시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주면 안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딱 봤을 때 여기 뭐 계획에 맞아야 된다.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 뭐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뤄야 된다.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같은 것들이 적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잘 내지 않겠죠. 중요한 건 요 1번입니다. 1번. 요거하고 이 토지 형질 변경은 일단 면적 기준에 맞아야 된다. 요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요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 자, 토지 형질 변경은 이렇게 용도 지역별로 면적 기준이 있어서 요 면적보다 미만이면 허가 가능. 요 면적보다 이상이면 이게 불허가 나간다는 뜻입니다. 요거 최근에도 문제가 이렇게 한번 다뤄졌는데 자, 이게 지금 보시면 자, 숫자를 좀 외워야 될 것 같은데요. 135, 335입니다. 자, 135, 335 단위는 만만, 천, 만만, 천, 미만 이렇게. 자, 135, 335 만만, 천, 만만, 천 미만으로 해가지고 자, 용도 지역을 밑에서 쭉 올라가면서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 용도 지역상 제일 마지막 자연환경 보전 지역 5천 미만, 농림 지역은 형질 변경을 할 때 3만 미만, 관리 지역도 3만 미만입니다. 아까 135, 345 한 다음에 만만천, 만만천 미만일 때 허가한다. 이렇게. 그래서 자연, 농림, 관리입니다. 그럼 1, 2, 3번이 도시지역인데 잘 보세요.
주거 상업지역은 모두 다 1만 미만이고 녹지 중에서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도 1만 미만입니다. 자, 그럼 잘 보시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거 상업지역 먼저 1만 미만, 공업지역은 공장을 져야 되므로 3만 미만까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자, 녹지인데 보전 성격이 강한 녹지는 5천 미만 소규모로만 아주 작은 면적이죠. 이 잔원경하고 똑같네요. 제일 규모가 작은 거. 자, 보전 성격이 강한 보존 녹지는 5천이고 자연 녹지나 생산 녹지는 위로 올라가 있어서 이렇게 1만 미만이 되는 겁니다. 자, 토지 형질 변경은 135, 335, 만만천, 만만천 미만으로만 허가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연, 농림, 관리 쓰고 그 다음에 주거 성업은 1만 미만, 공업지역은 주거지역보다 좀 더 크게 3만 미만, 녹지 중에서 보존 녹지만 5천이고 자연 녹지나 생산 녹지는 위로 올라가서 1만 미만일 때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토지 형질 변경을 할 때 이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고 요거보다 이상으로 분할하면 이거 불허가 처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토지 형질 변경이 아까 봤던 135, 335, 만만천, 만만천 그 기준 면적의 미만일 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허가 조건을 통과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시험 볼 거는 또 최근에 이걸 또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자, 우리 금방 봤던 허가 기준이 모두 5가지가 있었죠. 이 5가지에 모두 맞는 경우에만 허가를 내주는 건데 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 자연녹지 같은 땅에서는 자, 이게 심의를 거쳐서 허가 기준을 강화나 완화할 수 있다.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연녹지에서는 허가 기준을 강화,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는 뭐 계획관리지역도 한번 냈었죠. 시험 문제가 2번 나왔는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5가지 허가 기준을 강화나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3가지 용도지역 땅에서는 허가 기준을 약간 변화해서 강화, 완화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 좀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형질 변경 기준 면적으로 135, 335, 만만천, 만만천 요거를 외우셔가지고 용도적 이름하고 연결해서 요거 한 문제짜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자, 토지 형질 변경 요거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추가로 참고사항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이 형질 변경 토지가 이렇게 2군데 용도지역에 또 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왼쪽 토지가 전체가 좀 이게 22,000은 계획관리지역이고 7,000은 자연녹지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29,000이네요. 29,000인데 7,000 쪽은 자연녹지에 걸려있고 22,000이라는 나머지 면적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우리 앞에서 자연녹지면 여기 10,000제곱미터 미만이 허가 기준이고 관리지역 같은 계획관리지역은 3만 미만이므로 이렇게 걸쳤을 때는 이 각각의 부분은 각각의 면적을 적용해서 허가 기준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연독지는 1만 미만이기 때문에 허가 받을 수 있고 계획관리지역도 관리지역이므로 3만 미만이니까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걸쳤을 때는 각각의 부분은 각각의 허가 기준 면적을 적용해서 각각으로 허가를 판단하면 되는데 두 개를 합쳤을 때 가장 큰 여기 토지 총면적이 자, 가장 큰 용도지역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각각의 기준을 적용했을 때 자연녹지가 1만 미만이니까 허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계획관리지역도 22,000이기 때문에 3만 미만이면 허가를 받아서 가능한데 합쳤을 때 29,000이면 이 계획관리지역 3만보다 작습니다. 전체 규모가. 자, 이런 경우 허가를 내준다는 겁니다. 토지 총면적이 29,000이 자, 가장 큰 용도지역 규모를 허가 용도지역 중 가장 큰 데가 여기 계획관리지역 3만 미만보다 작음으로 허가를 내주는데 이 오른쪽 그림은 허가가 안 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자연녹지가 1만 미만 9천이면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계획관리지역이면 22,000이니까 허가가 나옵니다. 각각 적용해서 요거로. 자, 그런데 두 개를 합치면 이게 31,000이 됩니다. 31,000. 31,000이 되면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단 토지 총면적 31,000이 용도지역 중 가장 큰데 여기 계획관리지역 허가 기준 규모가 3만이기 때문에 31,000은 3만보다 더 큽니다. 초과했기 때문에 이게 불허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이거랑 잘 차이점을 잘 보시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보다는 이 앞에 숫자를 외우는 게 더 중요하죠. 135, 335 이렇게 외우시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만만천, 만만천 이렇게 해서 토지 형질 변경은 이런 식의 면적 기준 미만으로 맞춰야지만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또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람들한테 수강생 때 물어보면 135, 335를 들어봤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이제 국법 공부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너무 외울 게 많네 막 이러면서 힘드신데
이런 부분들이 어디 적용되는지를 그걸 찾는 게 그게 공부예요. 그런 걸 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공법에 좀 실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런 걸 못 찾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공법이. 공법이 뭐 재미난 과목은 아니지만 공부하면서 좀 어느 정도 알겠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잘 연결해서 보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개발행위를 신청을 해도 일정 기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그러니까 제한권자가 국토부 장관, 시도, 시장문수가 모두 개발행위 허가 신청 같은 걸 들어왔을 때 허가를 안 내주고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일단 제한 지역이 어디고 이 제한 지역, 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법적인 요건에 맞고 어느 지역을 어떤 사유 때문에 몇 년간 제한한다고 미리 고시를 해야 됩니다. 사전 고시. 제한권자가 개발의 허가 신청을 안 받고 허가를 제한합니다. 이렇게 발표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 우리 서열상 국토부 장관 1등, 특광도의사가 2등, 시장문수가 서열상 3등인데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3등 시장문수 의견을 꼭 들어서 제한을 해야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 2번 나왔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제한을 하거나 시도의사가 제한할 때는 해당 시장 군수 의견을 들어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을 꼭 해야 됩니다. 의견을 꼭 들어야 됩니다. 자, 제한권자, 제한지역이나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해야 된다. 제한 사유 같은 것들을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가 제한할 때는 시장 군수 의견을 꼭 들어서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제한 사유가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가 있는데 자, 1번, 2번은 주로 이게 환경 보호를 위해서 제한하는 것이고 3, 4, 5번은 행정청의 어떤 내부 업무 때문에 그 내부 업무가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는 허가를 안 받아주고 제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보시면 제한 사유 중에서 여기 1번, 2번을 먼저 볼까요? 자,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다. 이게 어떤 나무들, 특이한 나무들. 자, 녹지 지역에서 수목, 조수류, 야생동물들. 자, 우량농지의 보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럼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일종의 기본적으로 이제 환경보호죠. 수목, 조수류, 우량농지를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자, 또 추가로 주변의 환경, 개발행위로 주변의 환경, 경관, 자, 국가유산이 문화재죠. 이런 것들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자, 파란색 수목, 조수류, 우량농지 보전,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국가유산 같은 문화재, 이런 것들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는 주변에 이런 환경 같은 걸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 보시면 최초로 제한할 때 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3년 정도 이내로만 제한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제한 사유 중에 여기 노란색으로 체크한 3, 4, 5번은 아직 안 봤지만 이 3, 4, 5번은 최초로 3년을 제한을 걸고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여기 3, 4, 5번만 한 차례만 2년 정도 이내로 기간을 정해서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1, 2번은 연장이 안 돼요. 3, 4, 5번은 연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최초로 제한할 때 심의를 거쳐서 3년 정도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자, 여기 1, 2번은 연장은 안 되고 이 3, 4, 5번 같은 경우는 처음에 3년을 제한 걸고 2년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다. 한 번만 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최초로 제한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3년 정도 이내로 제한을 거는데 이 3, 4, 5번 같이 이렇게 한 차례 2년 정도 이내로 연장을 할 때는 심의는 안 거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 처음에 제한할 때 심의를 거쳐서 3년 제한하고 3, 4, 5번은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2년 정도 이내로 기간을 정해서 한 차례만 심의는 거치지 않고 연장할 때는 제한을 연장할 때는 심의는 안 거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3, 4, 5번이 뭔가요? 얘는 환경보호가 아니에요. 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서 행정청 내부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해지면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이라는 계획을 관청이 내부적으로 만듭니다. 또 3번도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 그 계획이 결정 확정되면 허가기준이 앞으로 바뀐다. 자, 우리 앞에서 수목, 조수류, 우량농지 보전, 환경, 경관, 미관, 국가유산 같은 문화재가 자,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는 일종의 환경보전 느낌으로 3년간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자, 연장. 자, 3, 4, 5번은 자, 처음에 3년 제한하고 자,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어서 내부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고 있는 상태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해져 있으면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을 내부적으로 만들고 있으므로 얘네들은 행정청이 어떤 계획을 만들고 있으니까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3, 4, 5번은 연장이 된다. 이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연장은 3, 4, 5번만 되고 그리고 최초로 제한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연장을 할 때는 심의 안 거치고 한 차례 2년 정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1, 2번 같은 경우는 최대 3년까지만 제한할 수 있죠. 자, 3년 이내이기 때문에 최대. 3, 4, 5번은 처음에 3년 제한하고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으니까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뭐 당연한 규정인데 제한서유가 제한기간 중간이라도 제한서유가 없어지면 제한기간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제한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 자, 제한을 쓸데없이 걸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제한권자는 이렇게 해제했으면 해제 지역과 해제 시기를 이것도 고시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준공검사하고 상장관리계획 나머지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을 볼 건데, 자, 우리 준공검사는 제가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개발행위 허가받는 거는 5개인데, 자, 개발행위가 끝난 다음에 준공검사를 받는 것은, 자, 건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절도 성토 같은 거, 이 토석 채취, 이 3가지 행위만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자, 물건의 적재하고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라는 게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준공검사는 3가지만 받는 거죠. 건물에,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준공이라는 게 공사가 잘 마무리가 됐는지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땅 파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자, 땅 파는 공사가 마무리가 잘 됐는지를 준공검사 같은 걸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의 건축 같은 거 할 때는 지하 공사를 하면서 땅을 파고, 토지 형질 변경도 절도, 성토고, 토석 채취도 땅 파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런 3가지 공사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를 완료하고 나서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다만, 건축법상 이 준공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사용 승인을 먼저 받았을 때는 국토계획법상 준공검사를 면제합니다. 자, 이건 제외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자, 준공검사 대신 사용 승인을 먼저 받았을 때는 이 국토계획법상 준공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목 채취 같은 것들은 공사가 끝난 다음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 노란색 조건이 맞으면 준공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자, 참고로 보시고 자, 시험 문제에서 은근히 이게 많이 나옵니다. 자, 특히 최근에 토지 분할도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물건의 적재도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어떤 땅 파는 공사가 수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만 받고 준공검사는 없는 겁니다. 분할과 물건의 적재 같은 경우는 이 3가지만 준공검사를 받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 부분이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데 자,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왔고요. 자, 그 안에다가 성장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일종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을 만드는데 자, 성장관리계획구역은 특별광역, 자치시장, 자치도 시장군수가 어디다가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게 이겁니다. 자, 녹지지역 같은 용도지역 위에다가 성장관리구역 정할 수 있고 관리, 농림, 자연환경이죠. 자, 그러니까 용도지역상 주거성업 공업지역은 이미 개발이 되어 있으니까 안 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성장관리구역은 녹지지역이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을 때 자,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으면 자, 무질서한 개발을 자,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거기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특광시 원수가 이런 지역에서 앞으로 뭐 시가화가 예상되는 그런 지역이면 자, 무분별한 개발 같은 걸 예방하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정할 때도 우리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과 유사하게 뭐 주민의견, 여기 주민의견, 뭐 14일 이상 공람 절차를 통해서 주민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을 듣고 자, 협의하고 다른 행정기관들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정합니다. 자, 문제는 이제 자, 우리 특광식 원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장관리계획입니다. 자, 성장관리계획에다가 뭐 기반시설의 배치 어떻게 할 건지,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물의 배치라든가 색깔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지구단위 계획하고 유사하게 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성장관리계획을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자, 성장관리계획 수립 절차도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절차를 준용을 해서 요거 주민의견 듣고 지방의견 듣고 협의심의 같이 똑같이 해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겁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자, 문제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조금 배운 건데 성장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늘어납니다. 자, 주민들한테 좋은 거예요. 경제적으로. 자, 지금 여기 보시면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면 원래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은 40% 이하인데 우리 앞에서 배웠죠. 테마 5번 테마에서. 그럼 계획관리지역은 원래 40% 이하로만 건폐율이 정해지는데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되면 50% 이하로 기준이 늘어나는 거고요.
자, 생산관리, 농림, 생산녹지, 자연녹지면 모두 건폐율이 20%짜리입니다. 여기서 성장관리계획이 나오면 건폐율이 20%에다가 10% 가산돼서 30% 이하로 기준이 늘어납니다. 자, 계획관리지역의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되면 기출문제 나왔던 겁니다. 50% 이하까지 건폐율이 커지고 40에서 성장관리계획 때문에 10%가 가산되는 겁니다. 자, 생산관리 농림지역이면 건폐율이 모두 20%고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도 건폐율이 모두 20%인데 이런 지역도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되면 20%에다가 10%를 가산해서 30% 이하까지 커지고, 자, 용적률도 있네요. 자, 용적률도 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데, 자, 용적률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계획관리지역의 원래 용적률은 100% 이하인데 성장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면 125% 이하까지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원래 거보다 4분의 1이 더 가산돼가지고 125% 이하가 되는 거죠. 자, 건폐율은 앞에서 자,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계획이 들어오면 원래 건폐율보다 이게 늘어나서 50% 이하로 이렇게 기준이 바뀌고, 계획관리지역이 원래 100% 용적률인데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되면 125%까지 커집니다. 이거 120%가 아닙니다. 125% 이하까지 용적률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는,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자, 또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자, 원상회복을 자진해서 이렇게 어떤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 어떤 건물 같은 걸 건축했을 때 철거하라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이 원상회복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강제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발행위 허가할 때, 자, 이행 보증 같은 거를 받아놨으면 그 돈으로 이렇게 위법행위에 대해서 원상회복 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보시고, 자, 행정형벌, 자, 허가 안 받고 개발행위를 한 자, 자, 부정한 방법으로 관청을 속여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개발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 개발행위, 우호가 개발행위 한 자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다음에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설의 귀속이 또 최근에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자, 이건 뭐냐면 개발행위자 공공설이 도로나 공원, 학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공공설이 행정청이 개발행위를 하면서 공공설을 만들고 나서 그 공공설 새로 만든 거를 누구한테 주고, 그 다음에 이거 종전에 있는 공공설을 자기가 받아가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교환하는 겁니다. 교환. 자, 여기 보세요. 자, 행정청인 자가 개발행위를 하면서, 자, 개발행위 하는 사람이 행정청일 수도 있고 행정청이 아닌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행정청이 개발행위를 허가받아서 개발행위를 하면서 새로 만든 공공설이 있다. 새로 만든 게 학교입니다. 그러면 새로 설치한 학교는 그거를 관리할 관리청한테 무상으로 줍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자, 여기 행정청이 개발행위 하면서 공공설을 새로 만들어줬는데 이게 10억짜리 돈이 들었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이거를 관리청한테 돈 안 받고 무상으로 주고, 자, 종전의 공공설, 종전에 기존에 있던 학교 건물하고 부지를 받아가는데, 자, 행정청이 개발행위를 하면서 새로 공공설을 만들어주고 이 만든 공공설 10억짜리는 관리청한테 무상으로 줍니다. 근데 행정청이 10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줬으니까 이 공공설을 설치할 때 이만큼 비용 들어간 걸 줬으니까 이 종전의 공공설을 받아가는데 12억짜리 종전 공공설, 종전 공공설이 학교인데, 자, 새로 설치한 학교는 관리청한테 돈을 안 받고 무상으로 주고 귀속시키고, 종전 공공설이 이게 12억짜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12억짜리를 행정청일 때는 12억짜리를 전부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한 거 관리청한테 주고 종전의 공공설 12억짜리를 다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비행정청일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비행정청일 때도 개발행위를 하면서 새로 공공설 학교 같은 걸 만들어서 10억 정도 비용을 들여가지고 새로 설치한 공공설을 관리청한테 무상으로 주네요. 똑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지금 종전의 공공설을 받아갈 때 12억짜리 받아갈 때 새로 설치한 이 10억 범위 안에서만 무상으로 비행정청인 개발행위자한테 귀속되는 겁니다. 자, 그 행정청이 개발행위 하면서 공공설을 주고 받을 때 12억을 다 받는데, 비행정청이 개발행위를 하면서 자, 새로 공공설 설치했을 때는 똑같이 관리청한테 주고, 자, 종전에 12억짜리 공공설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새로 설치한 공공설 비용인 이 10억 범위 안에서만 무상으로 비행정청한테 귀속이 되는 거죠. 이렇게 10억만큼만 12억짜리를 다 받는 게 아니라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 행정청이 이 새로 설치한 공공설을 이렇게 관리청한테 주고, 자, 종전 공공설 귀속을 받는데 그 날짜가 언제냐면, 자, 개발행위 중후검사 후 뭐 세목이라는 걸 통지한 날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날짜에 이제 귀속이 되는 건데,
비행정청이 개발행했을 때는 중공검사를 받은 때 새로 설치한 거 귀속이 되고 관리청한테 종전 공공시설 중에서 12억 중에서 10억만큼만 귀속이 되는 날짜가 중공검사를 받은 때 날짜가 귀속되는 날짜가 있습니다. 좀 다르니까 이런 것도 한번 좀 세부사항으로 한번 좀 보시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비행정실 때는 10억짜리 설치해서 주고 관리청한테 무상으로 주고 12억짜리 종전 공공시설 중에서 새로 설치한 범위만큼만 10억만큼만 비행정청한테 귀속이 되는 겁니다. 12억을 다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걸 행정청으로 바꿉니다. 행정청일 때 종전 공공시설을 요 범위만큼만 무상으로 행정청한테 귀속된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비행정청일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행정청일 때는 개발행위자가 행정청일 때는 12억을 다 받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공공시설의 귀속 문제가 은근히 시험 문제에도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자, 인허가 의제는 개발행위 허가하면서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등 우리 법에 19가지 다른 법에 있는 허가 같은 것들을 같이 받기 위해서 자,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자, 이런 관련 허가권자들하고 사전에 협의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을 때 19개 인허가도 동시에 같이 받은 것으로 보는 건데 자, 주의사항은 이겁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 같은 걸 내주더라도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는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되는데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별도로 또 따로 받으셔야 됩니다. 19가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12번째 테마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여기 좀 6개 파트로 나눴기 때문에 제목만 잘 보시고 공부의 대상을 잘 파악해 보세요. 허가를 받는 대상인지 허가를 안 받는 예외인지 아까 우리 허가 절차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를 통지하는 것 뭐 조건부 허가, 이행보증 이런 것들 나왔었죠. 허가 기준은 5가지가 있기 때문에 5가지 기준에 모두 맞아야 되는데 그 중에 토지 형질 변경은 135, 335라는 기준에 맞아야 되고요. 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5가지가 있고 어떤 경우는 뭐 3년까지만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제한 사유 중에 3, 4, 5번은 행정청 내부 업무 때문에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 종호검사를 받는 거는 3개죠, 3개. 또 성장관리계획 같은 게 들어오면 건폐율이나 용적 미리 완화가 되는 것도 있었죠. 자, 공공시설의 귀속문 이런 것들이 중요한 쟁점이니까 여기까지 개발행위 허가 부분을 보시고 내용이 굉장히 길어서 1시간 가까이 녹음이 됐는데 이거 한번 잘 한번 보시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